네, 저희 오늘 네, 안녕하세요. 저 강사 이재경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특강할 내용은 최근에 변경되어 있는 표준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요즘에 이제 콘크리트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많이 터지고 있어서 그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어쨌든 우리가 건설 공사를 하면서 콘크리트를 뺄 수가 없으니까 콘크리트 내에서 있는 차별 아이템으로 사용하시기 좋으라고 정리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랑 같이 이 수업을 같이 하시면서 내용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지금 그 장판지에 관련되어 있는 걸 먼저 할 건데 그 하기 앞서서 저희가 우리 콘크리트 공사에 표준 시방서가 이제 변경이 됐어요. 콘크리트 공사 표준 시방서는 KCS 14-20-00번이고 이거에 관련돼 있는 다른 콘크리트에 관련된 내용도 이 밑에 변호대로 줄줄이 나오죠. 그리고 최근에 KDS 14-20-00 그러니까 콘크리트 구조 설계 기준도 함께 바뀌었는데 이거에 대한 주요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는 강우시 콘크리트 타설에 관련된 거예요. 타설에 관련된 게 두 가지로 원칙적으로 타설은 금지예요. 근데 이런 원칙적인 타설 금지는 이전에도 있었던 방식이지만 실제로 각 단계별 품질 관리가 됐을 때 그거에 관련돼 있는 내용에 따라서 타설을 허용할 수 있다고 변경이 되었어요. 그거에 관련된 게 이따가 수업을 할 강우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가이드라인. 요게 주요 글자고 두 번째는 아까 수업을 이제 들으신 분도 있을 텐데 한중 콘크리트. 한중 콘크리트의 크게는 두 가지가 바뀌었는데 혼화재 사용의 한계가 바뀌었어요. 혼화재 사용이라는 건 치환율을 의미를 하고 치환율의 같은 경우에는 플라이 애치와 고로 슬래그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변경이 되었고 일반적으로 이제 삼성공예 콘크리트는 10% 이상 되는 콘크리트를 말하는데 10에서 15%, 10에서 30%로 치환율이 바뀌었어요. 원래는 이게 예전에는 콘크리트는 25%, 플라이 애쉬가 25%, 고로 슬래그는 50%까지 이제 변경이 가능했었는데 한중 콘크리트에서만큼은 이 내용의 치환율의 한계를 변경을 했고 두 개가 함께 쓰여져 있는 콘크리트도 30% 이상의 치환율을 금지한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4도씨 일평균 기온 4도씨 이하의 강도일 때는 기온 보정 강도를 무조건 6메가파스칼로 선정돼서 수정을 하도록 변경이 되었죠. 결국엔 이 기온 보정 강도라는 것 자체가 품질 기준 강도를 무조건 사용하는 걸 전제로 해서 추가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현장양생 공시체. 현장양생 공시체에 대한 사용 시기와 횟수를 정의를 하고 이 현장양생 공시체를 가지고 콘크리트의 시공 품질을 결정하게 돼 있어요. 품질 강도를 확인하겠다. 이렇게 내용이 나왔어요. 그리고 총 5개인데 네 번째
철근의 기계적인 이음, 커플러 얘기하는 거잖아요. 철근의 기계적인 이음에 대한 잔류 변형량이라고. 이게 약간 앵커의 리프트오프 시험처럼 계속된 하중을 가했을 때 이게 얼만큼 변형되는 양에 따라서 얼만큼 달라지냐 요거를 시험으로 하는데, 실제로 이 시험을 맡기면 6개월에서 크게는 막 1년씩도 걸려요. 왜냐하면 시험 기간에서 가지고 있는 변형량의 그 기기 자체가 한계가 있고 모든 전 현장에서 커플러 시험을 맡기기 때문에 기간도 너무 오래 설정되고 심지어는 그 값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좀 빈번해서 변형량의 기준은 원래는 3등, 한 개 등급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1에서 3등급까지 나누어서 현실에 맞게 적용하도록 변경되었다. 그리고 5번째.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가장 취약한 문제가, 균열도 물론 중요하지만 균열에 의해서 발생되는 철근의 부식이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GFRP, 유리섬유, 보강 폴리머, 보강근에 관련돼 있는 설계 기준이 마련되었다. 요렇게 5가지로 이 내용들이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요렇게까지는 KCS에 관련된 거. 그리고 이 잔류 변형량과 GFRP에 관련된 거는 이거는 중복되는 내용이고 구조 설계 기준이 변경이 되었죠. 지금 오늘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을 할 내용은 가장 중요한 요새 엄청 이슈가 많이 되는 요 강우시 콘크리트 타설에 관련돼 있는 내용인데, 이거를 하려면은 지금 얘랑 물려져 있는 지금 얘가 현장 양생 공시체에 관련돼 있는 정의가 조금 필요해요. 현장 양생 공시체라고 얘기를 하면서 콘크리트 공사 표준 시방에 나와 있는 명칭은 뭐냐면 KCI CT 118번. 요게 뭐냐면 현장 콘크리트 공시체의 양생 방법이라고 정의되어 있고, 이거는 콘크리트 학회에서 나와 있는 품질 기준을 이제 표준 시방에서 응용해서 쓰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양생 방법이 크게 2가지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일반적인 표준 양생.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품질 시험실에 가면 수조가 있고 거기에다가 공시체를 양생을 하잖아요. 이거를 20도 플러스 마이너스 2도씨 안에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28일 동안에 양생한 공시체를 표준 양생하는 공시체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2번째는 현장 양생 공시체야. 근데 이 현장 양생 공시체는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양생 방법이 3가지라는 이야기인데, 현장 수중 양생. 현장에서 공시체를 제작해서 타설되어 있는 부위 바로 옆에 있는 수중에서 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온도가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고 계속 온도가 왔다리 갔다리 하겠죠. 그래서 그 현장의 환경 조건에 가장 이제 유사하게 양생을 한 공시체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현장 봉암 현장 봉암 양생이라고 해서 수중에는 넣지 않지만 콘크리트 공시체 자체를 단열하고, 만약에 가열을 이제 구조체에 한다면 보온도 해서
그거에 대한 습윤까지 추가해서 이제 완전히 밀봉된 상태로 물이 날아가지 않게,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해서 양생하는 그런 양생 공시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온도, 이력, 추종 양생. 온도, 이력, 추종 양생이란 공시체에 우리 메스 콘크리트 할 때 이제 수화열에 관련돼 있는 센서를 삽입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콘크리트 구조체에 있는 센서를 가지고 나와 있는 그 데이터로 양생 공시체에다 똑같이 가열이나 냉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똑같이 갈 수 있도록 해서 양생을 하는 공시체를 말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이거에 대한 의무화가 된 거예요. 원래는 이제 현장 양생을 해야 된다는 건 이전에는 동절기 콘크리트 할 때 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지시를 내서 할 수 있도록 선택사항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의무화가 돼서 이 양생의 공시체 요거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현장 양생을 해야 돼요. 근데 이 현장 양생은 어떤 거를 쓸 때 이제 요거를 사용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아까 말했던 공사에 콘크리트를 타설을 했을 때 공사의 타설 시공 내용이나 시공 시 보호 정도 혹은 양생의 정도를 보기 위해서 품질 기준 강도 이상이 됐는지를 보는 거예요. 강도의 확인을 위해서 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푸집의 타령. 거푸집 타령과 동바리의 해체 시기. 해체 시기의 확인을 위해서 한다. 세 번째는 한중 콘크리트에 한중 콘크리트를 우리 최근에도 또 변경이 되었는데 그냥 이제 어느 정도 가열을 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 최초의 온도 타령 강도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가열을 해주고 그 이후에 이틀 동안도 0도씨 이상으로는 보존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초기 양생의 종료 시점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는 품질 관리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제 고통스러워졌어요. 양시체, 공시체를 한 추가적으로 30개씩 만들어야 돼요. 타설할 때마다. 근데 얘는 이제 표준 양생 공시체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했던 것처럼 시험은 120 루베바다 하고 한 로트당 360 회배당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이거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1일 타설, 1일 타설별 1층일 때, 그리고 1구획일 때, 구획별로, 그리고 배합별로, 배합이 달라졌을 때, 그리고 타설 환경이 달라졌을 때, 그리고 제조사가 2가지 이상이다, 혼용 타설한다, 그럼 제조사별로 별도로 떠라. 이렇게 의무화되었어요. 엄청 피곤하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공시체를 양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양생의 방법을 가지고 강우 시에 어떻게 콘크리트 타설을 해야 하냐, 요거에 관련되어 있는 걸 아까 저희가 나눠드린 장판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조금 더 높이 썼으면 좋겠어요.
강우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가이드라인 이라는 걸 이 표준 시방서를 개정을 하면서 이거를 이제 배포를 해줬어요. 국토부에서. 근데 이게 지금 웃긴 게 뭐냐면 이 콘크리트 표준 시방 있잖아요. 얘가 처음에 24년 12월 17일 날 행정 예고됐어요. 요거 바꾸고 싶은데 이의 있는 사람 얘기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놓고 24년 12월 30일 날 바꿨어요. 실제로는 별로 며칠 안 되잖아요. 원래 이의제기 기간이 굉장히 짧다는 거는 별로 의견 참작 안 하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25년 1월 1일 날 시행을 하게 됐어요. 실제로는 국토부에서 엄청 강력한 의지로 이와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 콘크리트 강도를 잡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반드시 시행해야 된다고 강한 의지대로 시행을 하겠다는 것들이 이런 날짜에서도 확인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개정 목적이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여 그거에 대한 원인이 콘크리트 강도 저하에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러한 내용들을 쓴다라고 이야기가 되었어요. 콘크리트 강도를 잡기 위해서 이제 뭐든지 하겠다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제 강우시의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세웠는데 현장에서 비가 올 때마다 타설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안 할 수가 없고 실제로는 그거에 대해서 매번 이제 현장에 최근에는 또 이상기후 때문에 비도 막 들쑥날쑥하고 이거에 대한 내용들도 확인이 잘 안 되고 이런 상황이라 강우시마다 무조건 타설 금지를 하는 거는 국토부에게 이제 좀 부담스러워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세워서 현장에서 책임기술사의 승인이 있어야 내용들을 승인을 가지고 타설을 실시하라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개요를 보면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이 가이드라인을 세우는 이 목적은 원래는 강우시에는 원칙적인 타설을 금지한다. 근데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서 타설을 승인을 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품질 확보가 있으면 승인을 할 수가 있어. 근데 그냥은 안 되고 요거에 대한 계획을 해가지고 책임기술자가 승인을 하면 타설할 수 있어. 이렇게 말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 책임기술자가 누구인가? 이따가 계속 보시면 안 되지만 이분이 되게 덮어쓰게 생겼는데 책임기술자라는 현장 공사 감독자. 공사 감리자. 그리고 주택법과 건축법에 나와 있는 감리자. 그리고 건설, 사업, 관리, 기술인. 감독이나 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분들이 승인을 해주면 현장에서 타설이 가능하다. 근데 왜 굳이 강우시에 나오는 문제점이 뭐길래 이런 것들을 별도로 내용을 정해서 배포를 하느냐. 실제로 문제점은
시공적 측면에서는 재료 분리나 균열 같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고, 그리고 강도 및 품질 측면에서는 여기 강도라고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강도 저하가 나오겠죠. 강도가 저하되고 내마모성. 실제로 강우가 비가 많이 와서 콘크리트의 단위 수량이 늘어나면 시멘트 페이스트나 이런 것들이 이제 콘크리트 골재와 분리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균열로 이어지게 되는데, 실제로는 블리딩이나 레인턴스가 많아지면 이제 표면상에 이제 시멘트 페이스트가 많아서 접착성이 떨어지고 콘크리트의 이제 전체 마감이 잘 안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내구성 측면에서는 이렇게 다시 균열이 많아지기 때문에 염해, 탄산화, 동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그리고 내구 수명이 줄어든다. 수명도 당연히 줄어들겠죠.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더라. 근데 비가 얼만큼 오는 거를 다 얘가 받아줄 수 있느냐. 강우량의 기준을 또 따로 되었어요. 비가 집중호우가 막 오고 있는데 콘크리트를 타설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강우량의 기준은 시간당 3mm 이하일 때만 타설이 가능하다. 근데 이거 왜 3mm 이하인가요? 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강우량일 때, 이거 옆에다 따로 쓸게요. 강우량이 3mm일 때 콘크리트의 노출 시간을 15분과 30분으로 나누어서 정리를 해보니까 이 강도 저하율, 강도 저하율이 10%, 10에서 20%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뭘 의미를 하냐면, 이 10%라는 거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압축 강도 시험을 하면 압축 강도는 28일 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기준 강도보다 높아야 돼요. 근데 이거는 3회 평균값이에요. 근데 1회를 시험을 했을 때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고 35메가파스칼 이상일 때와 35메가파스칼 이하일 때가 나눠져서 35메가파스칼 이상이면 90% 이하는 안 돼요. 그죠? 그리고 35메가파스칼 미만이면 마이너스 3.5메가파스칼의 뺀 값보다 떨어지면 안 돼요. 결국엔 이게 10%란 말인 거잖아요. 이 10%가 20%거든요. 그러니까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단위 수량이 높아지면 원하는 강도가 미달돼갖고 불합격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니까 3mm 이하일 때만 타설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준다. 근데 만약에 3mm 이상 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타설을 중단하고 현장의 타설 부위를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관련되어 있는 공사 관계자의 각자의 역할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뭔가 많은데?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타설을 하고 싶어요. 근데 사후 사전 조치가 필요해. 이 사전 조치의 주요 골자는 공장을 선정을 할 때 이 골재 표면수를 잡는 게 큰 일이에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이제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30분 이내에 있는 공장에서도 비가 올 거잖아요. 그럼 이제 골재도 같이 비를 맞고 현장에 있는 거푸집과 모든 것들 다 같이 비를 맞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관련돼 있는 공장에서 그 표면수를 잡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선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을 먼저 선정을 하는데 공장을 얘가 가지고 있는 사용 재료. 이거는 뭐 당연히 자재공급원 시험할 때도 다 이거 하잖아요. 사용 재료랑 저장 시설. 그리고 품질 관리의 정도에 따라서 공장을 선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골재에 대한 저장의 형태를 봐서도 점검을 해야 되는데 골재 저장의 종류는 이제 세 가지로 나뉘죠. 사일로에 저장하는 공장도 있고 상업시설. 칸막이를 해놓고 위에 지붕을 씌워서 비를 맞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그런 상업시설을 보관하는 공장도 있고, 그리고 이 상업시설을 꽉 차면 외부 야적할 때도 있어요. 사일로에서 보관하는 현장은 보통은 도심지 현장이죠. 골재에 이제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그래서 다 이렇게 탱크에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를 해갖고는 배치 플랜트로 들어가서 호퍼로 이제 나가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비를 안 맞고 얘는 비를 안 맞아요. 근데 이 컨베이어 벨트 시설이 제대로 이제 비에 잘 보호가 되어 있는지 이런 걸 보는 거고, 상업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앞에서 본 거예요. 여기서 이게 지붕도 있고 옆에 가림막도 있고 이렇게 해서 다른 골재랑 섞이지 않도록 옆에 가림막도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골재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 골재 밑으로 나오는 이 배수가 잘 되는지 이 배수 시설에 대한 것들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외부 야적 같은 경우에는 밖에다가 이렇게 쌓아놓는 거잖아요, 그냥 골재를. 근데 이 골재를 그냥 쌓아놓지 말고 그 위에 천막을 씌우는데, 이렇게 반만 씌우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다 완전히 밀폐가 되게 씌우고, 하부의 배수에 대한 구배가 정사가 져서 이거에 대한 배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재 저장에 대해서 보호 조치가 잘 되어 있느냐, 구분이 잘 되어 있느냐. 보호라는 거는 이제 강우에 대한 보호도 있고 습도에 대한 보호도 있고 직사광선에 대한 보호도 있겠죠. 구분에 대한 거는 골재가 규격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지, 원산지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지를 말하고, 그리고 이제 배수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골재 표면수 자동 측정 장치. 골재 표면수 자동 측정 장치라고 실제로는 이 계량기 여기에 달려 있어요. 근데 여기에 달려 있는 이 측정 장치로 인해서 골재 표면수가 제대로 관리되는지를 확인하라. 그리고 그 표시된 거를 현장의 슈퍼프린트, 그러니까 생산 기록지에 표면수 보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보정 여부를 확인해야 돼요. 슈퍼프린트를 보고 이거에 관련된 내용들이 제대로 표기가 되어 있고 조정이 계속 원활하게 되어 있는지, 비가 올 때나 안 올 때나 강우량이 얼마가 됐을 때 요거에 대한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좋아요. 이제 공장을 선정을 했어. 이것도 잘 하는 걸, 저장도 잘해. 표면수도 잘 보는 것 같아. 공장을 그래서 선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요 분이 이제 다 책임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뭘 가지고 오늘 타설을 할지 말지 비가 좀 부슬부슬 오는 것 같은데 뭘 가지고 타설을 할지를 구분을 해야 되냐. 강우량의 판단을 하는데 예보상에 예보는 기상청 일기예보를 보고 이 일기예보 사이트를 날씨놀이 앱이라고 해요. 아마 현장에서도 많이 보실 거예요. 기상청 일기예보를 기준으로 한다. 근데 일기예보는 일기예보인데 당일날 비가 올지 안 올지는 또 모르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강우량을 실측을 해서 그것들도 활용을 해야 된다. 근데 최소한 30분 단위로 측정을 하고 기록을 해라. 왜냐하면 시간당 강수량이니까. 그래서 요거를 하도록 되어 있고 실측 강우량에 대한 요 데이터는 두 가지로 직경 200mm의 강우량계 또는 현장에서 요새는 많이 디지털을 쓰죠. 디지털 강우량계도 인정한다. 강우량의 판단은 이제 강우량이 얼마예요 라는 건 시공사가 가가지고 이거 좀 타설을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지만 이거에 대한 그래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는 책임기술자가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선택을 하도록 변경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사전 조치가 이렇게 하기로 다 하고 시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타설을 하려면 그냥은 안 하고 보통은 타설계획서 내잖아요. 근데 이 타설계획서를 그 가이드라인에 별도로 양식을 주어져서 강우시 콘크리트 타설계획서 콘크리트 타설계획서라는 이 별도의 양식으로 보고를 해라 라고 예시를 줬어요. 그리고 현장에서는 천막이나 비닐시트를 구비를 해서 비치를 하면 비가 올 때 언제든지 덮을 수 있게 이 계획서 안에 내용을 쓰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거를 아까 저기 어디였어? 요거 있잖아요. 타설 환경과 제어공단 1구획이 뭐냐고 하는 거는 그날 타설하는 양만큼의 구획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 구획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하 주차장은 엄청 이제 평활한 콘크리트, 플랫한 콘크리트를 쓰고 상전에 이제 층별로 이제 구조물이 올라가는데 이렇게 생긴 이제 지하 구조물이 평면에서 봤을 때 있다고 하면 실제는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루 분량으로 이렇게 나눠갖고는 타설을 별도로 하게 되는데 근데 비가 온다고 하니까 이거를 다 못 칠 것 같은 날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교량이나 이런 것들도 실제로는 상부 슬라브를 타설을 할 때는 굉장히 평활한 콘크리트를 치지만 이거에 관련된 게 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요만큼만 할게요. 아니면 오늘은 요만큼만 할게요. 라는 요거를 구획을 나눈다고 하고 실제로는 요건 이제 시공이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타설의 구획을 계획해서 여기 발생되어 있는 시공이음을 그냥 이제 지하주차장을 이렇게 하는데 지하주차장 1층만 있는 것도 아니고 위에 층도 이제 천장층까지 다 있고 그리고 교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밑에 시스템 동바리를 동원을 해가지고는 타설을 하는데 시공이음에 대해서 구조적 안전성을 검토한다.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이 계획을 가지고 이 타설 계획서는 당연히 작성을 해서 승인을 맡아야 되는데 이거 누가 하냐? 작성은 시공자가 하고 승인은 책임기술자가 한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 있는 내용들이 이제 다 거기에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콘크리트를 주문을 해서 시켜요. 오늘 이제 타설하는 날이야. 주문을 할 때 먼저 콘크리트의 이제 강도를 어떻게 시킬 거냐, 뭐라고 해서 시킬 거냐. 생산자는 주문 전에 배합을 할 때 호칭 강도가 배합 강도보다는 적게, 그러니까 배합 강도를 호칭 강도보다 크게 해서 이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비가 왔을 때 당시에 강도 저하를 이제 세이브를 시켜달라. 그리고 시공자는 이미 배합 설계가 완료된 호칭 강도에서 추가적으로 강우 보정 강도를 강우 보정 강도에 대한 추가 사항을 고려해서 주문을 하라고 내용이 나와 있어요. 원래 호칭 강도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실제로는 우리 품질 기준 강도 있잖아요. 이 품질 기준 강도는 이제 실제로는 구조적인 FCK와 FCU 내구성 기준 강도와 그거에 대한 맥스 값을 써서 품질 기준 강도를 얻고 거기에다가 온도 보정 강도인 TN을 더해서 호칭 강도의 급을 나누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게 FCN인데 배합 강도보다 높게, 배합 강도보다 낮게, 그리고 강우 보정 강도를 여기다가 온도 보정 강도 말고 강우 보정 강도 추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멘트 엄청 많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운반을 실시를 해서 운반을 할 때에는 호퍼에다가 덮개를 덮어주고 그리고 운반 시간을 준수해서 데리고 들어오면 현장 품질 관리로 현장 품질 관리 사항으로는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크게 두 가지인데 현장 반입 시에 단위 수량 시험 단위 수량 시험을 해서 중간에 얘가 오는 도중에 혹은 이제 골재가 저장된 상태에서 비를 맞아서 단위 수량이 변경이 되었냐, 또 얼마나 초과됐냐를 확인을 하라. 그리고 시료를 채취를 해서 비가 오니까 공시체를 만드는데 이 공시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현장 양생 공시체로 만들 공시체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냥
이 현장 양생 공시체를 만들어서 나중에 압축 강도를 시험할 수 있게 현장에서 양생을 하라. 이 얘기고. 요거 좀 이어져서 계속 하면 타설을 할 때에는 호퍼는 외부 가림막 을 두고 외부 덮개와 가림막을 두는 거죠. 외부 덮개와 가림막으로 실제로 이제 이렇게 운반 리미콘 믹서 트럭이 이렇게 오잖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갖고 여기다가 이제 타설을 해주면 이제 펌프커가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타설 부위에 쏴주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비가 맞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덮개를 씌워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푸집상에 거푸집은 외부의 유수의 유입을 막고 좀 이상해. 유입을 차단하고 보호 조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콘크리트는 연속 타설을 해야 돼요. 계속 비를 맞고 있기 때문에 빨리 타설을 하고 덮어야 되겠죠. 그래서 연속 타설을 하고 표면에 물고임을 방지해서 치마균열이나 이러한 것들이 나오지 않도록, 블리딩이나 치마균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야 돼요. 그리고 다짐을 철저히 하고 마감에 탬핑을 해서 탬핑을 위한 마감. 그리고 여기에 이음에 대한 조치는 이 이음은 결국에는 이제 시공 이음이나 구획에 대한 이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메탈라스를 이거는 이제 건축에서 많이 쓰시더라고요. 메탈라스를 하거나 아니면 PVC 콘크리트 막이 다마가라고 이제 특허된 그런 자재가 있어요. 그러거나 아니면은 이제 필요시에 요거 가지고는 이제 조금 불안하다. 구조적인 검토상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전담보강 철근. 전담보강 철근까지 보강을 하는 것까지 하라. 그리고 아까 연속 타설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어치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콘크리트를 타설을 할 때 하는 것과 똑같이 25도씨 이하일 때는 2.5시간 이내, 그리고 25도씨 초과일 때 2.0시간 이내로 이어치기를 해달라. 이것이 이제 가이드라인의 기본적인 내용이고, 여기 추가적으로 내용을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이 현장 양생 공시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현장 양생 공시체랑 저 표준 양생 공시체랑 뭐가 다른 거냐면, 우리가 콘크리트 구조물 타설할 때 사고가 나면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책임 소재를 싸우게 되는 것들이 레미콘사와 시공사 간의 싸움이에요. 서로 이제 타설을 잘못해서 그런 거야. 아니야, 네가 처음부터 잘못 자재를 갖다 줬어. 이런 것들로 싸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국토부에서 책임 소재를 나누어서 보겠다고 해서 이렇게 내용이 변경이 된 건데, 표준 양생 공시체는 결국에는 이제 반입 시험에 관련돼 있는 내용이에요. 반입 시험에 관련돼서 콘크리트가
현장에서 왔을 때 당시에 레미콘의 공시체를 떠가지고 수중 양생, 아주 표준적으로 양생을 해도 강도가 안 나오면 그건 제조사 잘못이야. 근데 현장에서 이 콘크리트가 보호가 잘 되지 않았거나 양생이 잘 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건 이 현장 양생 공시체에 문제가 생기는 건 시공사 잘못이야 라고 나눠버린 거야. 이분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표준 양생 공시체는 28일 강도를 호칭 강도 FCN 이상을 봐야 돼요. 근데 현장 양생 공시체는 28일 강도를 FCQ로 봐요. 품질 기준 강도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거에 관련돼 있는 온도 보정이나 아니면 강우 보정에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물이 채워져서 그것들이 강도가 저하된 것들을 확인이 되었으니 그건 감안하고 그래도 품질 기준 강도까지는 니네가 보정을 해야 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 때문에 조금 이제 시공사가 더 피곤해진 상황도 있는데 아무튼 요 내용들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졌다. 그리고 이제 현장 양생 공시체는 어느 현장이나 다 필수적으로 행해져야 된다는 의무화 과정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타설을 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사후 조치를 해야 되겠죠? 사후 조치에는 먼저 양생을 잘해야 될 거예요. 양생의 기본적인 목적은 이제 비가 더 이상 들어가지 않도록 잘 보호 조치를 해야 돼요. 아까 말했던 현장에 비치되어 있던 천막이나 비닐 시트를 이용해서 현장을 잘 덮어야 된다. 이게 결국에는 시멘트 페이스트의 이탈을 방지하는 역할이다. 그리고 이제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이제 양생이 끝났어. 검사를 해야 돼요. 검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그래서 표면 상태 검사. 우리가 균열관리대장의 내용을 이야기를 할 때 처음에 이제 거푸집을 타령하고 나서 이 표면 상태 검사를 통해서 균열관리대장이 처음 이제 표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노출면 부위를 확인을 하거나 균열이 있는지를 보거나 아니면 시공이음부에 요런 것들에 의해서 시공이음을 됐지만 계속 비가 와갖고는 이제 시멘트 페이스트가 유출되지 않았는지 표면이 매끄럽게 정리가 됐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압축 강도에 대한 검사. 아까 말했던 것처럼 현장 양생 공시체를 현장 양생된 공시체의 F28일 강도를 품질 기준 강도 이상인지를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콜랍스와요. 잠시만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슬프게 강도가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강도 미달 시에는 재하 시험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강도가 미달되거나 강도 저하가 의심되는 순간에 이것도 책임 기술자가 지시하면 재하 시험까지 가야 되는데 이거 강도 검사하고 바로 재하 시험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이제 프로세스를 어느 정도 플로우가 있는데 일단은 압축 강도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재령을 좀 증가시켜 갖고 조금 더 재령을 놀린 다음에 강도 시험을 해보자. 근데 이게 또 슬프게 안 나왔어. 그럼 이제 비파괴 시험 해보자. 슈미트 해머 해보자. 그래도 안 나왔어요. 그러면 현장 구조체에 코어를 뚫어라. 코어 시험에도 안 나오면 이때 가서 재하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 재하 시험은 구조물 성능 시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재하 시험을 실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기록 및 보관 조치를 해야 돼요. 근데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느냐? 아까 말했던 이거. 강우시 콘크리트 타설 계획서를 강우시에 저 이렇게 타설하도록 시공사가 계획해서 책임 감리자가 책임 기술자가 승인한 강우시 콘크리트 타설 계획서. 그리고 공사 감독 일지. 공사 감독 일지는 이제 맨날 책임 기술사가 쓰는데 타설이 있는 날은 이거에 관련된 내용도 같이 써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 A4에 있는 유인물에 있는데 요게 별지 1호 서식, 요게 별지 2호 서식이에요. 자, 요거 그럼 같이 볼까요? 요 내용. 그러면 첫 번째 별지 1호 서식에 보면 상단에 중간에 보면 강우 여부와 예상 강우량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 상단에 보면 예상 날씨와 예상 기온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날씨누리 앱을 통해서 내용들을 적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첨부 기록물을 첨부해서 같이 제출을 해야 되고 그 밑에 있는 콘크리트 규격, 공급 업체명, 타설 방법, 장비 투입이나 이런 건 일반적으로 이제 타설 계획서에 있는 거지만 그 밑에 보면 보양 방법, 강우시의 보양 방법 어떻게 하는지, 타설이 중단됐을 때 그럼 이음 대책 뭘로 할 거냐, 그리고 양생 방법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강우시 콘크리트 타설 계획서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쓸 때 이 내용들을 조그맣게 밑에다가 추가적으로 쓰시면 더 좋겠죠. 그리고 넘겨서 별지 2호 서식에 보면 이 공사 감독 일지는 일반적인 양식이에요. 근데 이 중간에 박스에 보면 강우시 콘크리트 타설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강우량이 얼마나 됐는지, 보양 조치나 시공 이음 관리에 대해서 내용을 쓰도록 되어 있고 제일 하단에 보면 재시공 및 공사 중지에 대해서 지시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별도로 나중에 서면 기록의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책임 소재가 분명해졌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면 이제 2장에 걸쳐서 제가 이거를 공통 아이템처럼 정리를 했어요. 이제 내용들을 이제 답안지에 쓰려면 이렇게 정리해서 쓰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내용을 같이 쓴 거고 1번 페이지에 보면 강우시 콘크리트 타설의 문제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문제점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를 한 건데 이거는 가이드라인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시공적인 측면에 재료 분리가 발생했고 플러깅이 발생을 한다. 공정이 지연이 될 거다. 그리고 강도 및 품질 관리에 압축 강도가 당연히 저하되고 접착이 불량하고 치마 균열이나 내마모성이 저하된다. 그리고 내구성은 이제 염회, 탄산화, 동결융에 문제가 있고 균열이 발생하고 내구 수무형이 감소할 것이다 라고 해서 원칙적으로 타설이 금지되어 있지만 책임기술사의 승인하에 타설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별표에 보시면 콘크리트 공시체 양생 방법
콘크리트 공시체의 양생 방법에 아까 말씀드렸던 표준 양생과 현장 양생이 따로 있고, 그거에 대해서 현장 양생은 이제 3가지 방법이 있다. 그래서 보통은 현장 수중 양생 같은 경우에는 동절기에 타설하는 양생 공시체는 할 수가 없어요. 얼어 터지니까. 그래서 수중 양생은 동절기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신에 현장 봉합 양생을 아마 대부분 실시하시게 될 거예요. 현장에서는. 근데 온도 이력 추종 양생이라고 해서 이거는 센서를 별도로 설치해서 이거에 관련된 챔버 안에서 콘크리트 공시체를 양생을 하는데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한 3천만 원 정도 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부담스러운 현장에서는 봉합 양생을 실시하게 될 거다. 그리고 3번째 별표는 이제 양시체의 의무화 시험, 아까 정리해드린 요 내용에 관련된 거 내용이 나와 있고, 결국엔 이제 판정 기준상의 품질 기준 강도를 만족하도록 해야 하는 게 현장 양생 공시체를 만드는 목적이다. 자, 그리고 넘겨서 동그라미 2번 강우시 콘크리트 타설 가이드라인이라고 쓰시는 게 더 좋겠네요. 계획서라는 예경을 지우신 게 더 좋겠어요. 그래서 각각 제조사, 시공자, 책임기술자, 발주자에 관련된 각각의 의무에 대한 책임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요거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장판지에 나와 있는 테이블에도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강우시 콘크리트 타설 전 준비 사항으로는 요런 내용들, 천막이나 비닐 시트를 넣고 호칭 강도에 보정 강도를 추가로 반영을 해야 되고, 타설 계획서 상에 3번, 4번 타설 예정량과 보양 방법, 구획의 계획이냐, 시공 이음의 위치를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될 것인가를 써야 된다. 그리고 이제 3번 내용은 이제 다른 표현으로 다시 정리를 한 건데, 이런 내용은 이제 대동소이한 내용인데 실제로는 이거를 다 정리를 해서 쓰기는 어려우시니까 이렇게 타설시 유의사항으로 쓰면 3분의 2페이지 정도를 이 내용으로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압축 강도의 확인에 관련된 내용도 별도로 쓰셔도 되고, 타설 계획서를 짧게 쓰고 싶으면 맨 밑에 있는 이 별표 표시대로 쓰셔도 된다는 거예요. 오징어 도예처럼. 그리고 이제 4번째 페이지에 한중 콘크리트에 관련된 내용, 온도 보정 강도랑 다성공개 콘크리트 치환율의 한계가 정리되어 있다. 그리고 강우시 콘크리트 타설 가이드라인은 신설이 되었고, 그거에 대한 강우량 이제 그림도 그릴 수 있고, 강우량의 기준과 내용들도 정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밑에는 공시체 제작에 대해서 또 짧게 정리를 다시 해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공시체가 이제 현장 양생 공시체의 의무화가 이제 굉장히 이제 큰 이슈로 되어서 이거에 관련되는 내용들을 쓰시면 좋다. 그래서 콘크리트에 관련돼 있는 어떠한 내용도 실제로는 이제 건축이나 토목이나 상관없이 이 내용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디 가든 비는 맞잖아요. 그래서 콘크리트에 관련돼 있는 뭐 품질에 관련된 거, 강도에 관련된 거, 유지 관리에 관련된 거 나오면 이거 다 쓰시면 차별화가 될 거예요. 문제가 나오지 않더라도 이거에 관련돼 있는 내용을 쓰시면 최근의 트렌드를 알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내가 어필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거에 관련된 거 다 자재공구본의 선정, 그리고 뭐 콘크리트의 강도에 대한 변환, 운반, 양생 이거에 관련돼 있는 것들도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하나씩 써보시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조금 지워도 괜찮으실까요? 찍으실 겁니다. 제가 이제 토목 품질 하는 사람인데, 이제 품질 관리자들은 대부분 이제 알고는 계시는데, 우리 품질 관리 계획서를 어떤 거에 근거대로 쓰냐고 하면,
건설공사 품질 관리, 업무 지침 이렇게 된 게 있어요. 이거는 실제로는 이 품질 관리에 품질 관리 계획서, 품질 시험 계획서를 요거에 대한 근거로 쓰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품질 관리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여기에서 이제 근거를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요것들이 변경된 사항들이 있어서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써볼게요. 이거는 이제 거의 이제 내용들 공부하셨으면 다 아시는 내용인데 콘크리트 받아들이기 시험에 빈도가 바뀌었어요. 120루베마다로 바뀌었고 결국엔 이거는 1노트에 360루베라는 얘기죠. 이게 압축 강도 같은 경우에는 원래 450루베였잖아요. 150루베였으니까. 450에서 바뀐 거고. 그래서 이 받아들이기 시험의 내용이 온도, 슬럼프, 공기량, 염화물, 단위 중량, 압축 강도, 표준 양생 공지, 압축 강도. 요거에 관련된 내용들이 다 120루베로 변경되었더라. 그리고 자재 공급원의 승인권자 누구냐? 발주처와 공사 감독자 바로 정의가 되었고 3번 말뚝의 정제하 시험 동제하 시험에 시험의 요거에 대한 시험 빈도가 시방서마다 다르고 현장마다 달랐는데 이거를 전체 수량의 1%. 만약에 100개라고 하면 그래도 1개 이상은 시험을 해야 된다. 그리고 양방향 제한 시험이라고 양방향 시험에 케이스 기준이 마련이 됐어요. 시험 방법이. 그게 KSF 7003번. 그리고 시험 빈도는 현장 시방에 맞춰서 하라. 이런 식으로 내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현장의 보차도 블럭. 이렇게 쓸까요? 보차도용 인터로킹 블럭. 블록의 시험 빈도가 KS 기준을 준용했다. KS 기준은 KSF 4419번. 6번째. CSI의 공사 품질 시험 성적서. 서를 입력을 했는지, 입력 여부와 그리고 내용을 공사 감독자가 혹은 건설 사업 관리
기술인. 감리죠. 감리자가 확인을 해야 된다. 그리고 7번. 건축 구조용 열간 아변 현경. 강이나 가설 기저제 중에 H형 말뚝. 이거 어디에 쓰냐면 흑막이 엄지말뚝으로 쓰잖아요. 이거에 관련돼서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명확하지 않아서 현장에서는 이제 현장 그 납품받는 기관에서 밀시트나 거기에서 납품되어 있는 시험 성적서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현장에서 시험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8번. 철강 자재에 KS 인증 여부를 확인을 하는데 위인증 자재가 있잖아요. 위인증 자재의 경우에는 품질 시험 검사대장 또는 그 기록물에 대한 보관, 이제 품질 시험을 그대로 하라는 거죠, 현장에서. 그리고 자재 점검표. 점검표에 양식을 주고 그대로 하라고 이제 변경이 되었어요. 자, 이렇게 내용이 있고, 실제로는 요거는 이제 콘크리트에 관련돼 있는 거. 물론 여기 아스콘도 해당이 되고 뭐 다른 것도 해당이 되지만, 그리고 요거는 말뚝에 관련 거. 그리고 요거는 CSI에 관련된 거. 인터로핑 블록은 실제로는 시험 방법, 시공 방법에 관련된 내용은 나왔지만 요거에 대한 내용은 이전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그리고 요거는 철강, 강제에 관련된 내용. 추가되어서 이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참고로 알고 계시면 관련 문제가 나올 때 한 번씩 아는 척 해주시기 좋으시겠다. 오늘 이제 시험 2번 보셨는데 어떠세요? 볼만해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실제로 시험을 보면 생각보다 나 이거 알고 있었는데 막상 쓰려니까 안 써져 막 이런 것들도 되게 많고, 그죠? 그리고 쓰다 보면은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있던 방식대로 이제 서술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는 내가 아는 거라고 말하는 그 정의가 내가 안 보고 시간 내에 쓸 수 있는 거인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그렇게 역으로 얘기를 하면 내가 이거 못 쓰는 건 내가 모르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공부도 많이 하셨지만 앞으로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오늘 지금 내가 못 쓴 거, 내가 잘못 쓴 거, 내가 안 쓴 거 이런 것들에 머무르지 마시고 계속해서 조금씩 진화해 가시면 시험 기간에, 시험 날에 오늘 같은 이런 당황스러움은 이제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오늘 오시는데 날씨도 추웠는데 현장에 있으면 날씨 더 춥잖아요. 현장에서 바람 맞고 있으면. 근데 가슴속에 기술사 수첩이 있으면 조금 덜 추워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차피 뭐 이번에 시험 봐도 겨울 내에 자격증은 안 나와요. 봄에 나오거든요. 5월 달에 나오는데 내년 겨울에는 조금 더 따뜻하게 겨울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